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년 6월, 지금 한국 경제의 속살을 좀 들여다볼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분명 지표상으론 뭐 괜찮아 보이는 구석도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은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느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한국 경제의 현주소, 소위 K자형 양극화 문제입니다. 네, 반도체는 훨훨 나는데 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지 그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 복합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들의 어려움 그리고 정책적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경제는 이 외부 변수의 영향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같은 것들이죠. 이건 뭐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라기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좀 흔드는 더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미국 상황부터 좀 볼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벌써 4회 연속 동결했죠. 성장세는 좀 둔화하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걱정은 여전하고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이게 경제에 미칠 위험을 언급했고요. 이건 진짜 단순 경기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서 오는 충격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그리고 이웃인 중국 역시 지금 부동산 침체랑 내수 부진으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게 또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당장 5월 대중국 수출만 봐도 8.4%나 꽤 많이 급감했습니다. 여기서 그 국제 유가 흐름이 또 좀 흥미롭습니다. 배럴당 한 60달러에서 80달러 사이 여기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꼭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이 석유 수요 자체가 약해진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유가 하락이 수입 물가 부담을 좀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배경에 깔린 글로벌 수요 위축은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는 더 큰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 내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춘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은 0.7%까지, KDI는 0.8%까지 내려잡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K자양 양극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가 그야말로 뭐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5월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같은 날보다 21.2%나 급증하면서 역대 5월 중에 가장 높은 38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특히 그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가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HBM, 네. 그런데 이 반도체 호황이 자칫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반도체 착시 현상이라는 건데요. 반도체를 싹 걷어내고 다른 주력 산업들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은 미국 시장 부진 여파로 한 4.4% 줄었고 또 석유화학이나 석유 제품은 국제유가 하락이랑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무려 2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다른 주력 산업들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단일 산업, 즉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나 철강, 석유화학처럼 고용 유발 효과나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이 동시에 부진에 빠지면서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내수 역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0.9%에 그치고 있고요. 특히 건설 투자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아서 마이너스 6.1%라는 아주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될 정도니까요. 이러니 체감 경기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지난 5월에 결국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또 물가도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이니 이건 경기 부양을 위한 좀 절박한 선택으로 읽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결정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번 인하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상단 격차가 역대 최대인 2.0%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이걸 베이시스 포인트, BP로 환산하면 200bp, 1bp는 0.01%포인트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80원 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금융 안정성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경기 부양을 택한, 말하자면 차악을 선택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정부도 재정 조기 집행이라든지 금융지원 확대 같은 카드를 쓰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령화나 낮은 잠재 성장률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2025년 중반 한국 경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외구 충격과 또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 침체라는 내부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이라는 밝은빛 뒤에는 다른 산업들의 어려움과 또 금융 안정 리스크라는 짙은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핵심 리스크 요인들을 꼽자면 첫째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방향, 둘째는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변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화 가치와 부채 문제로 대표되는 국내 금융 안정성입니다. 이 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한국 경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대외 금리 격차 같은 요인들 때문에 정책 운영의 폭도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기존의 성장 모델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으로 외부 충격에 강하고 또 회복력이 있는 성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